위기해결사 이현재도 걱정 없었다. 왜 이 사람을 위기해결사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 몇 개 기사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위기해결사라고 불렸대요. 이 사람 근데 중국 사람인 건 다들 아시죠? 네. 이건 2017년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그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Q&A를 했더라고요.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방향이 잘못됐대. 잘못됐지. 재정 확대 타겟팅이 잘못됐다. 재정 확대 타겟팅이 잘못됐다 하면서 재정 지출은 늘었지만 쓸모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재정 확대를 많이 했죠. 이번 정부가. 이거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결과도 미미하고. 아니 미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 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댓글에는 엄청 지지를 합니다. 이 옳은 말 했다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가져왔습니다. 스마트 농기업 등 미래 산업 지식인 키워야 미래로 가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 이런 말을 물어보니까 낙후된 산업인 농수 축산업 전환에 돈을 써야 한다. 왠지 쎄해. 이 말 듣자마자 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저탄소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에너지 이런 거 나불나불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 농수 축산업에 기회가 있대요. 이걸 첫 번째로 두는 거고, 이건 뭐 동남아 고급 소비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뭐 크게 동감하진 않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둘째,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화. 얘네들 계속 밀어붙이는 게 그거죠. 그게 또 중국의 첨단 감시 통제 체제인 스마트 시티와 연관이 되어 있죠. 셋째는 미래 산업을 육성할 문화예술 지식인을 키워야 된대요. 야,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 한 1만 명에 1억 원씩 줘도 1조 원이래. 얼마 안 된대. 와, 돈이 땅 파서 나오나 봐, 이분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중국인이잖아! 넷째, 신도시 지을 생각하지 말고 사회 공동체 개념을 집어넣어 도심을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좀 쎄하죠. 왜? 왠지 사회주의 이념을 들고 나올 것만 같아서. 그래서 여기 기자가 묻습니다. 중국, 일본 등 대외 여건이 어렵다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 보복은 괄호 안에 이럴 것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역설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래요. 진짜? 리얼리? 레알? 한 국가의 수출의 20% 이상을 의존한다면 그것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여도 문제다. 뭐예요? 미국이어도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한 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이 의뢰에 필요한 부품을 계속 대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과 일본을 엮어서 일본을 부각시켜서 뭐랄까 중국을 희석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현 정부 주도 세력에도 기득권이 많대.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에도 현 정부가 가진 기득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혁신이나 적폐청산은 현실 부정, 자기 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서 까고 있죠. 지금 정부의 지지 기반이고 뭐랄까 촛불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중국인 유학생이 6만 명 이상 동원됐다는 것이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치면 니네도 잘못됐잖아. 니네도 지금 청구서 내밀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현 정부를 까면서 여론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환위기 때 이현재 부총리는 여기에 중국인이란 말은 쏙 빼고 외환위기 때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기획단장,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며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000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대요. 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이 많이 맡았구나. 그래서 지난 과거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떡하니 나와있죠.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제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현재는 중국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요가 412표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댓글을 보면 구구절절 맞는 소리, 이 사람의 이현재에 대해서 알고 떠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거 공감승의 순서대로 들고 온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까지. 구구절절 맞는 소리라고 동조해주고 있어. 그렇죠.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홍형이 있잖아, 홍형. 홍석현이 있죠. 여시제 홍석현. 쯔쯔쯔쯔 저런. 네,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을 까고 별 생쇼를 해도 우리가 이 가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얘네들이 만들어 가는 대로 이끌려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망하는 수밖에. 그리고 우리가 또 댓글로 야, 얘 중국인이야. 야, 얘 여시제고 친중이야. 이걸 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전쟁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여시제 이현재가 했던 발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여시제 작업을 자이언TV에 한번 자료를 싹 할 때, 물론 여기 채널에도 2번에 나눠서 여시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 정리해놨던 건데, 이거는 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자료가 조금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본보다 중국에 멱 잡히면 안 돼. 왜냐? 자기가 중국인이니까 중국 편 드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 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문정부 이젠 민노총과 싸워야 지지층 기득권 깨야 나라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발언을 우와 지지해줘. 실제 이 사람이 중국인이고 친중 여시제이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서 와 해줘.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정권한테 주문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민노총한테 막 휘둘리지 말고 우리 갈 길 가자 이런 말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뒤에는 홍석현이 자기의 대선 이런 걸 노려서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전면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시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가 프로젝트라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막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오바마 정부를 빨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어떻죠? 친중이잖아요. 오바마 정부가 내일 지도를 그리겠다고 시작한 브레인 이니셔티브도 좋은 예다 이러면서 오바마를 빨고 있습니다. 아, 역시 춘장은 춘장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국을 국가 프로젝트로 삼자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미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래요. 이거 스마트 시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도시가 대부분 낡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 도시와 관련한 노하우를 쌓으면 이를 수출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중국은 도시화되지 않은 땅이 엄청나게 넓다. 이런 곳에 미래형 도시를 설계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 여시제 자료 정리할 때 썼던 자료인데 보이시죠? 여시제 출범 뉴스에 나오는데 이현재, 홍석현, 안대희 대법관, 이광재 등 참여. 이 사람들 걸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스티브 조님. 오바마 때문에 전공이 커진 거죠. 맞아요, 송강선님. 여시제는 친중임.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의 그 전체주의 드라이브인가 그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트럼프 인사들을 안 만나고 오바마 인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문재인이요. 그러니까 예고된 거죠. 예고된 친중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시제 홈페이지에서 과거에 지금은 여기 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개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그 자이온에서 그 영상을 만들 때 꼽쳐놨던 네, 받아놨던 캡처해놨던 자료입니다. 여시제 중국의 변화, 네, 연구 주제 동북아 협력 중국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 30년간 세계사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중국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하고 미국과 어깨를 견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나라 싱크탱크에서 이걸 고민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안 가죠? 그러면서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꼽고 있어요. 중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때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담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친중적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이것도 제가 그 자료를 만들 때 캡처를 해놨던 건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죠. 네, 에너지와 식량 문제. 중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하고 미국과 어깨를 견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 에너지와 식량. 근데 식량은 지금 깨지고 있죠. 돼지열병으로. 그리고 각종 질병들도 막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고 에너지도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로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에너지 식량 수급 전망 연구 저자에 여시제 동북아 협력팀이라고 여시제 동북아 협력팀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여시제가 우리나라의 정책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중국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광재 여기 나오죠. 이광재 원장. 중국 등 아시아가 먼저 디지털 경제로 진화를 꾀해야 하면서 이제 여시제 이광재 원장이 나옵니다. 다 얘네들은 중국과 뭔가 관련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시제 성균중국연구소 공동연구. 네, 이건 2017년, 2019년, 2019년. 네, 대놓고 친중입니다. 대놓고 친중인데 사람들이 대놓고 친중인지 아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봐?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그 여시제 자료를 다룰 때 썼던 자료인데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오기엔 자료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 여시제가 원하는 게 뭔지 나옵니다. 이거는 문재인도 원하는 거예요. 네, 중국몽을 꾸고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원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게 북한의 싸다구를 맞고도 무릎 꿇고 기었던 게 이 이유가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아주 강하게 가능성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북한에 누가 있다? 엄마가 이모가 있다. 이모. 네, 이모인지 생모인지 여기 있는 그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설설 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받은 지령이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북 경협시대에 주목받는 여시제의 한반도 경제적 통합방안, 창조적 혁신으로 북한 선진화, 스마트시티로 남북을 잇는다. 얘네들이 이걸 2018년 9월 17일에 이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옵니다. 2018년 여시제 포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박경리님, 제가 여시제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알게 되면 다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재단법인 여시제의 한반도 미래팀장으로 있는 민경태 북한학 박사, 이 사람은 새로운 한반도의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스마트시티란 곳곳에 깔린 사물 인터넷 센서들을 통해 모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류, 교통, 에너지 등의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도시를 뜻한대요. 뭐 말이 길지? 좋은 말 같지? 첨단 감시 통제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서 서울과 평양, 요거를 잇는 스마트시티는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래요. 요거를 얘네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이 서울과 평양을 잇는 스마트시티를 해서, 남북한을 합쳐서 스마트시티를 해서 이거를 스마트시티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평양 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두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한다.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을 하려면 우리가 합쳐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회적인 체제도 비슷해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적인 모델 실험에 적합한 나라를 북한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념도까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이 원장과 여시재 연구진의 시선은 풍부한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북한에 접목하는 데 다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건축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인프라, IT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첨단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기존의 남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허물고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응? 북한은 왜냐?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죠. 네. 북한은 낙후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국가이자 정책이 결정되면 일사불란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 야,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구축하기에 완전 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사유재산이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의 반대가 거의 없다. 네, 그렇죠. 끄덕끄덕. 이것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상적인 모델을 시험해보기에 적합한 나라인 셈이다. 남북한이 함께 스마트시티의 이상적 모델을 실험하고 제안해 미래 사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진행하고 있겠죠. 아니면 전체주의 세력들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소비하는 데서 이미 거기에 쪽쪽쪽 빨려서 그 돈이 들어가고 있어. 사실 스마트시티 우리나라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뿐만이 아니라 주식에서 이런저런 조작을 해서 또 비트코인 시세 조작으로 차익을 남겨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다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와? 힘들지 그건 쯧쯧쯧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첨단 기술과 새 시스템 실현에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체제 수립 후에 북한 군대도 산업인력으로 활용 가능해. 북한 군대도 산업인력으로 활용을 하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러 북에 붙고 있다라는 것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하! 연희동 각각님 오늘 미드웨이 보러 가려다 제 방송 보려고 어머 훌륭하세요. 하트. 네. 여시재 민경태 박사는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에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 가장 좋은 입지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를 꼽았다고 해요. 북한에 첨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게 효율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했죠. 첫째, 첨단 인프라 구축의 효용 가치가 높다. 네, 남한에는 에너지, 교통, 통신망 등 주요 인프라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남한에는 그거를 다시 해체하고 투자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 열악한 환경이니까 아직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없는 도화지에 그리는 게 낫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왜? 사회주의니까. 독재자가 야 이거 해 하면 다 따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노역하러 가거나 아니면 끽 요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독재자만 잘 구워 삶으면 되는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첨단 기술과 새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유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책의 표지가 이건가 봐요.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의 출발지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삼자는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라는 그 책의 표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태 지음, 민경태 이 사람도, 네, 이 사람이 그 친중 여시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어머, K영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네. 남한 3분의 1 비용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한다.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기존의 기득권들이나 그 반대 세력이 적기 때문에 그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왜냐? 북한에는 사유재산이 없잖아. 그래서 인프라 건설을 하는데 뚝딱뚝딱 해서 남한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북한을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넷째, 이상적인 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네. 가장 첨단화된 스마트시티 모델을 북한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깨부수고 할 게 아니라 다 이미 디자인 얘네들은 해놨을 거야. 디자인 해놓은 거를 갖다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 네. 다섯째, 시장과 산업,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없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죠. 기득권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로 최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PPT라서 비율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 남죠.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보이시죠? 중국 칭화대학 및 여시제와 미래도시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이광재 얼굴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예요, 연세대. 이런 사진도 잘 찍어 놓으셨고, 싱크탱크 연구소 여시제와 3자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칭화대학교, 여시제, 연세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미래도시와 사회연구원 등 미래도시, 스마트도시 기술 및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등 자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여시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시제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 이게 시진핑이 좋아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좋아하던 문구래요. 조창걸 한센 명예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 260만 주를 털어서 재원을 마련했대요. 약 4,400억 원이래요. 근데 이제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센 원래 모체가 이전에 모체가 한센 드뷰라는 재단이 있는데 한센 드뷰에 출연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 그 전보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가로 치면은 주봉에서 봤을 때 저가로 보면 이게 어렵죠 말이. 저가로 봤을 때 한 2만 원대에서 쭉 계속 오르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다가 17만 원대에 그때 2015년 5월쯤일 거예요. 네, 그쯤에 한번 처음 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뒤로 34만 7천 원? 그때까지 고점을 찍을 때까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 추가 출연을 할 때마다 그 시기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친인척들도 이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뒷받치고 시세를 조작했던 세력들이 중국 세력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합니다. 왜냐면 주식 그 가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를 지탱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싱크탱크인데 우리나라 그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장은 이현재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우리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취임 초기에 5월달부터 되자마자 스마트시티를 노래를 불렀어요. 스마트시티 문재인이. 그런데 그 사업을 여기 여시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TV조선에서 보신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정재승. 나는 그거 보면서 솔직히 납득이 안 갔던 게 저거 자기 회사로 30억 원 땡기려고 저런 짓을 한다고? 30억의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저런 쫌팽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 잘만 되면.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구나.
진행이 안 됐고 사기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셨는데, 물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약하게 다뤄서 실제로 이거는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건.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월에 레드코어 밸류업이라는 1호 펀드를 만들어요.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6년 4월 29일에는 중국 무슨 기업과 6천억 투자를 받겠다는 MOU를 맺어요. 근데 그 맺고 나서 이게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안 나온 기사에서는 투자자가 미확인이라고 나옵니다. 레드코어 밸류업에 투자한 데를 미확인으로 기사를 보도를 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자료가 없다면, 린사모가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버닝썬에 투자한 자금을 들여올 때처럼 흔적이 없다면 이거는 거의 비트코인 형태로 들어왔을 거다, 가상화폐로 들어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들어온 시기가 일치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린사모가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을 사들이고, 아시다시피 조국의 사모펀드의 그 회사들이 집약되어 있는 갤러리아 포레,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거기에 그 지하 1층 상가를 전부 매입하는 그 자금이 납부되는 시점과, 그리고 여기 그 버닝썬에 투자를 하고 한국의 부동산을 300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우리 그 갤러리아 포레의 주택을 한 채 샀던 그 시점, 린사모는 사모패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흔히들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점이 일치해요. 그리고 원래는 레드코어 밸류업이 그 포스링크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좀 돌려서 또 이제 서퍼버 얼라이언스, 네, 얼라이언스가 아니고 얼라이언스라고 써 있습니다. 엉터리라서 저는 수퍼비라고 발음을 하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네, 수퍼비 얼라이언스. 이 회사에서 원래는 레드코어 밸류업이 투자를 해서 포스링크에 투자를 하려던 부분을 거기서 투자를 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세이셸이에요, 세이셸. 그리고 2대 주주는, 그러니까 거기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본이 아마 중국 자본이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주주 같은 경우는 어디냐? 탈라올 리미티드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아랍에미리트예요, 국적이.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이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갔었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버닝썬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또 걔네들 같이 또 민정수석실 회식에서 사진도 찍고 뭐 했잖아. 같이 있었다며. 종석이도 그렇고, 네, 종석님도 그렇고 같이 있었다며. 거기다가 그 큐브스 정 대표 그 사람이 찍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사람도 같이 있었다 하고, 그 사람이 윤총경한테 투자하도록, 주식 투자를 하도록 소스도 줬고, 다 얽히고 운명 공동체에 복잡하죠. 전래칠추님, 저 이거 진짜 정리하면서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도. 지금도 살 많이 빠졌지만, 그때는 옷 빠지다 나중에 몸이 붓더라고요. 북한산 마약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약이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막 복잡해서 이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점차 수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방송을 한 번씩 보시길 바래요.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이제는 작년이죠. 2019년 초에 갤러리아 포레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동구 청장인가? 거기 그 사람이 예전에 임종석 누구? 오른팔? 그렇다고 해요. 보좌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네, 다 연관이 돼 있구나 얘네들이. 네, 성동구에 갤러리아 포레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돈밖에 안 보이나 봐. 인간성이라고 그냥 찾아볼래도 눈꼽망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병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쟤네들이 또 어떡하다 이 주식으로 얘기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고, 걔네들이 또 그 조국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국정과제 사업,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했잖아요. 광크스주도 다 해줬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오 하고 가가지고 뭐 이익 본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들이 차익을 챙겨서 한때 그 비트코인들 김치 프리미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걸로 다 비용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 안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만 파도 이기는 게임이죠. 그것만 제대로 파도. 근데 그걸 중심을 안 파고 자꾸 뚫려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 거야? 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리고 2019년 9월 25일에 FBI 국장 레이가 방문했을 때 저는 그때 솔직히 기뻤어요. 그 뉴스를 보고. 왜냐면 거기에서 다크웹을 거론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다크웹에 관련된 게 마약과 아동 포르노와 뭐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걸 거래하는 수단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2017년 9월 달부터래. 공조수사를 같이 한 게 우리가 세계 7개국과 같이 한 게, 그 중에 미국하고도 공조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현 정권을 압박하러 온 거 아닌가, 윤석열이 이거 자기 살려고 저걸 하지 않을까, 파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미진해서 솔직히 이거 그나물의 금압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뭐 거의 기울었습니다. 원래는 반신반의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을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 FBI 국장 레이가 와가지고 윤석열을 만났을 때는 그 얘기를 했죠. 그 윤석열이 꺼냈죠. 우리가 가상화폐 사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공조해서 성공적으로 끝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감용을 만나서는 대량 살상 무기와 다크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민감용한테는 압박을 좀 가하고 윤석열하고는 뭔가 꽁냥꽁냥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대진님, 까기부님, 깡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17년 9월이 중국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를 했던 시점이에요. 저는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제재를 가했다고 해도, 거래서 거래 금지를 시켰다거나 이런 제재를 했다고 해도 다 뒤에서 거래하고 ICO 하게끔 다 해도 그냥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쯤에서 제재가 있었어요. 같은 달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별 탈 없이 계속 올랐죠. 비트코인 가격. 네, 성님, 윤석열은 오직 그들 조직을 위할 뿐인 듯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들 조직이 아니라 같은 조직일 수도 있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너무 미진하니까. 버닝썬도 너무나도 미진하게 끝나버렸어요. 네, 조용히 묻혀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가 6개월 뒤면 7월 달쯤에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까지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라는 명분을 이미 갖췄습니다. 공수처와 추미애로 인해서. 네, 잭초이님, 성렬이는 기회주의자로 보면 될 듯. 예, 여러분이 맞는 말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병기님, 중개소가 있어서 그렇게 올랐다고 안 합니까? 말씀하신데, 중개소, 가상화폐 중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상화폐 중개소를 레드코어 밸류업이, 그러니까 조국의 사모펀드 코링크가 투자를 한 레드코어 밸류업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를 한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자회사를 100% 지분으로 서트온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인수를 합니다. 그 서트온이라는 회사는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기업이에요. 여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코인링크라는 데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중
공동 개발한 코인을 여기에서 상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알트코인들, 외국의 알트코인들을 들여와서 상장을 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후오비와 비메인,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중국의 1등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취급하는 곳,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서톤이 만든 코인링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분 확보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 그러면 이미 중국화 됐다고 봐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많이 또 가상화폐들을,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많이 취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기는 반중치입니다. 오늘도 반중치미 코리아 퍼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꽉바이.